마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입니다. 마이크가 좀 먼데. 이거 지금 제가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마이크가 좀 멀거든요. 네, 괜찮다고 합니다. 네. 저 우선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선영 씨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코맹맹 소리가. 네, 선영 씨가 오늘 좀 말을 많이 안 해야 되는데 아니요, 말은 어쩔 괜찮은데 수 없이 네. 제가 그렇게 귀여운 스타일은 아닌데 오늘 너무 귀여울까봐. 아니 귀여운 스타일이에요. 죄송합니다. 귀여운 스타일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선영 씨는 세상 귀여운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금요일 지장군의 한 곡. 이번 주는 퀸의 I'm in love with my car라는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확실하게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겠네요. 네. 근데 이 노래는 이제 1975년에 나온 네 번째 퀸의 정규 음반에 실린 곡인데 이 네 번째 음반이 뭐냐? 나이트 앳 디 오페라라는 아주 뭐 어마무시한 명반 중의 명반입니다. 이 음반에는 You Are My Best Friend, Seaside Rendezvous, Love of My Life 이런 노래가 있고 그리고 보헤미안 랩소디가 있는 음반이 이 음반입니다. 그 명반에 네, 이게 이걸로 뭐 미국 시장에서 첫 플래티늄 음반을 퀸이 기록한 거 이거고요. 음반 차트 빌보드 4위까지 간 음반인데 이 곡은 그 퀸의 다른 노래와는 조금 다르게 드러머 로저 테일러가 작사 작곡하고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음성도 좀 다르고 어쩐지 훨씬 그 하드락에 가까운 비트와 목소리가 좀 돋보이는 노래인데요. 근데 이 곡을 로저 테일러가 나 이거 싱글로 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워낙 자동차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걸 싱글로 내고 싶다. 그랬더니 모든 멤버들이 퀸의 색깔과 너무 다르다. 무슨 소리냐? 장난하냐? 그러면서 다 반대를 했더니 로저 테일러가 옷장문을 걸어 잠그고 옷장 안에 들어가서 시위를 한 끝에 싱글로 내게 됐다는 뭐 후문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 네. 그래서 이게 싱글로 나왔는데 어디에 나왔느냐? 보헤미안 랩소디 싱글의 뒷면에 실린 거예요. 싱글의 이제 앞뒷면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뭐 워낙 보헤미안 랩소디가 히트를 하긴 했지만 이 노래도 덩달아 좀 많이 유명해지긴 했죠. 내용은 뭐 뻔합니다. 뭐 이거 오피셜 뮤직비디오를 봐도 카 레이싱 장면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저 시절에는 저 차가 정말 첨단이었나 싶은 그 깡통 로봇 같은 차가 막 레이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용은 나는 차가 너무 좋다. 그냥 여자보다 차가 좋다. 너랑 헤어지고 새로운 카브레이터를 하나 사겠다. 뭐 이런 식의 카에 대한 로저 테일러의 애정이 잔뜩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자, 오늘의 노래는 네, 이 아이는 누군지 잠시 후에 확인하고요. 낮에 눈에 띈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그 79살 어머니의 시신을 2년 동안 방치해서 이 혐의로 40대 딸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이 40대 딸이 어머니 앞으로 지급되는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 별다른 직업이 없는 네.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숨진 어머니가 기초연금 대상자여서 최근까지 매달 30만 7천 원이 입금이 됐었대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 여성이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같이 살던 어머니가 숨졌는데 만약에 사망 신고를 하면 어머니 앞으로 연금이 나오는 게 중단될까 봐 이렇게 사망 신고를 하지 못한 걸로 못하고 시신을 방치한 건데 이럴 경우에 부검을 통해서 사망 시점이 이렇게 딱 특정이 되면 해당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모든 연금은 다 환수하게 됩니다. 근데 뭐 메모장에 돌아가신 날짜를 적어놓긴 했더라고요. 네, 월을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시신을 방치한 이 딸로부터 환수를 하게 되는 건데 이 딸이 이거를 다시 토해낼 수 있는 그 자산이 있는지 여부는 뭐 나중에 다시 따질 문제라고 합니다. 경찰이 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법원에서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아유 참이 좀 먹먹해지는 기사입니다. 이거. 맞아요. 네. 이게 또 우리 그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기사였습니다. 네. 저는 이 기사 올라봤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안 나오고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 해도 됩니다. 해도 되죠? 네, 신입 기자 특집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에는 MBC 신입 기자들이 총출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 전에 뵙는
이게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세뱃돈에 관한 기사였는데요. 이번 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그러니까 3년 만에 첫 코로나 이제 팬데믹 기간 이후에 첫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네. 뭐 그동안 못 봤던 친척들 다 박짝박짝 모여서 너무 재밌겠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막 조카 한 10명 있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세뱃돈 줘야 되는데 얼마를 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제 전혀 세뱃돈 받을 생각은 이제 할 수 없는 나이고 친척 조카들이라도 만나면 뭐 얼마를 줘야 되나 얘네가 뭐 한 7살, 5살 이런데 7살, 5살. 큰 돈은 아니어도 얼마를 줘야 되나 뭐 5만 이런 원? 고민을 네.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은지 이 SK 커뮤니케이션스에서 세뱃돈이 과연 얼마가 적정한가를 설문조사했거든요. 네. 1위 응답 얼마였을 것 같나요? 선배는 얼마가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의 그 학령에 따라 달리 줍니다. 학령. 취학 전이면 한 5만 원. 초등학생은 한 10만 원. 어우, 이런 식으로 그 집 줍니다. 좋은데요? 이 집 좋아요? 네. 이 집 좋아요? 네, 그 집 시세가 괜찮네요. 저는 조카들은 고모나 이모가 있는 재미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모로서 특히 그 이모가 있는 재미. 그래서 밥도 많이 사주고 좀 그러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 응답 결과 1위는 46%를 기록해서 5만 원이었다고 하고요. 사실 저도 10만 원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우리가 경조사 때도 좀 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주머니 사정이 요새 안 좋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10만 원이 대다수의 응답을 차지하진 못했고요. 네. 2위 응답이 1위만큼 눈길을 끌었는데요. 안주가 안 받자가 2위였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속 이제 뭐 여력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서로 부담되지 않게 그냥 주지 말자 이런 의견도 많은 걸 볼 수 있었고요. 또 아직은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20대 응답은 좀 달랐습니다. 25%가 세뱃돈은 10만 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하면서 받는 쪽에서 나는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만은 그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똑같은 게 아닌가 그렇죠. 싶었습니다. 네. 지금 뭐 고딩은 40만 원입니까? 이러셨는데 저는 초딩은 10만 원, 중딩은 20, 고딩은 30 이 정도로 주고 있는데 근데 뭐 1년에 한 번 주는 거잖아요, 세뱃돈은. 그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때 용돈을 잘 안 줍니다. 이때 한번 몰아주고. 제가 재벌이 아닙니다. 이로써 MBC의 급여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겠죠. 아니 저는 좀 이게 일본말로 하면 좀 그런데 기마이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게 뭔지 알아요? 가오잡는 혹시? 건가요? 아니에요. 기마이라는 이 뉘앙스가 뭐냐면 네. 실제로 돈은 없어도 약간 이렇게 기분은 낸다. 뭐 이런 겁니다, 저는. 저도 그런 거 좀 네, 있어요. 그게 좀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아유, 빨리 기마이를 없애야 부자가 되는데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저희가 실속이 없는 저기 과들이었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참나. 자, 그럼 낮에 뜬 뉴스 봤고요. 8초 후에 이번 주 이 아이 데리고 오겠습니다. 금요일 프리데스크를 반짝반짝 빛내는 이선영 아나운서의 의식의 흐름 코너. 이 아이입니다. 어이구 어떻게 버벅거렸어요. 그러니까 이 안녕하세요. 버벅거리는 거 네. 처음 봤어요. 네, 저. 이 네. 아이라는 코너명을 까먹었습니다. 참 이거 참나. 뭐. 다음 주 한 주 안 나오면 아예 염규현도 이걸 빠르게 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천천히 않았어요. 했어요? 천천히 했던 것 천천히 같아요. 했어요? 네, 네. 이 아이라는 코너명을 까먹었네요. 네. 아니 저 근데 안 그래도 계속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지난번에 왜 주차장에서 어떤 사모님이 차를 이렇게, 들이받아서 폐차를 했죠, 제가. 네. 그 어떻게 되셨어요? 새로 핑계김에 차를 샀습니다. 하나 뽑으셨어요? 네. 기마이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부럽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게 핑계김에 진짜 좋은 네, 기회가 됐네요. 저는 사실 사고가 나거나 한 건 아닌데 저도 차를 요새 되게 관심이 있어 하는데 네. 얼마 전에 10만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관도 너무 낡고 그래서 10만 킬로. 네, 그래서 늘 이거 진짜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오늘 이 아이 주제 외제차에 당연히 관심이 가게 되잖아요. 네. 요새는 또 국산차도 비싸기 때문에 네. 뭐 한 1,000만 보태서 외제차 살까 저는 하다가 국산차 샀어요. 그러시군요.
애국심. 왠지 선배 이미지만으로는 이제 B사 아유, 네, 아닙니다. 한 E 클래스 정도로 이제 끌고 이렇게 한 손으로 운전하실 것 같은 한 손으로는 느낌인데. 합니다. 저도 한 손으로는 한 해요. 손으로는 합니다. 네. 근데 이 외제차에 관심이 가는 이유가 물론 승차감도 승차감인데 네. 하차감 이 하차감을 놓칠 수 없어서거든요. 하차감? 네. 하차감이라는 건 뭐예요? 하차할 때 나는 그 기분? 그쵸. 이게 발렛 같은 거 이제 딱 맡기고 나 이런 차 타는 사람이 하고 하차할 약간 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키 하는 이렇게 거? 이렇게 주고 하고? 네네 그렇게 걸어가는 거? 네 그런 이 하차감이라는 표현이 사실 저도 안지는 얼마 안 됐는데 좀 네. 이렇게 찰떡같이 좀 붙더라고요. 아, 이렇게 얘기하시네. 내릴 때 주변 의식되는 거. 이거를 하차감이라고 딱 유방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박유님이신가요? 지금 제 차는 하차감이 좀 별로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요새는 차의 기능도 중요하긴 한데 대체로 잘 나오니까 기능뿐만 아니라 네. 내 마음의 만족을 얼마나 줄 수 음. 있느냐 이 가심비를 추구한다는 다른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하차감이 이 개념이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돼서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 사고를 내면 차를 고치는 동안 렌터카를 보통은 하게 되잖아요. 네.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지만 네. 근데 나중에 이 렌트 비용까지 보험으로 청구할 때 보통은 이제 사고 난 차량과 동급의 차량으로 이제 렌터카에 뭐에서 차를 받게 되죠. 네. 그 경험 있으신가요? 경험 있죠. 그때 그 폐차했을 때도 경험했었죠. 네. 네. 그럴 때는 그냥 뭐 내 차와 꼭 같은 모델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동급이라면 그쵸. 약간 평소에 좀 타보고 싶었던 조금 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좀 그랬죠. 네. 보통은 이제 동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2000cc다, 3000cc다 해서 네. 그 머릿속에 대강 그려지는 표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해서 맞춰서 봤는데 만약 선배차가 2000cc짜리 외제차인데 보험회사에서 이 배기량만 맞춰서 주고 2000cc로. 네, 현대차나 이런 국산차를 준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뭐 그렇게 기분이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조금 더 아예 평소에 좀 타보고 싶었던 차를 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마음은 조금 아쉬움은 있었겠죠. 좀 남는다. 또 이게 생각을 해보면 수리하는 기간 동안 이제 잠깐 타는 거긴 해도 선배처럼 좀 좋은 거 타고 싶다라고 당연히 이제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네. 한편으로는 아니 그거 며칠이나 된다고 굳이 외제차를 타서 보험을 뭐 그렇게까지 뭐 돈을 뜯어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보면 어떻게 이제 보험회사에서 주게 되어 있냐면 네. 동급 자동차 중에 최저 요율로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BCD가 있으면 제일 싼 차를 네,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게 돼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 생각해 보면 외제차 특약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특약을 가입을 해야 내가 이제 나중에 렌터카를 받을 때 네. 외제차로 한 단계 올려서 받을 수 있는 네. 이런 특약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특약까지 있는 이유가 가격 차이가 좀 나기 때문이에요. 2000cc 대차 기준으로 비용이? 네. 국산차의 대차료가 11만 원 정도면 외제차는 32만 원 정도로 거의 3배 차이가 정도 나네요.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일주일 정도 수리 기간 잡는다고 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여기 마중물님께서 SUV 분위기입니다. 지장군. 그렇죠. 저는 평생 SUV만 탔습니다. 어떻게 정말요? 하셨죠? 지금 저는 SUV에 호갑니다. 그러나 레인지로버가 어울릴 것 같다고 하셨지만 저는 레인지로버를 살 돈은 없습니다. 레인지로버의 벨라를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벨라. 비싸서 못 삽니다. 네. 선배님 자, 비싼 차잖아요. 벨라. 못 삽니다. 네. 어쨌든 네. SUV를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 문제를 두고 갈등이 있을 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한 거잖아요. 방금 맞아요. 선영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라는 게 2016년에 만들어진 건데 자동차 보험이라는 거는 개인의 피해를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모아서 그렇죠. 보험금을 지급하는 원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 비용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 그래서 많은 가입자들을 위해서. 이제 네. 동급 같은 배기량이라면은 최저 요율을 지급하게 된 거겠죠. 선배의 말처럼. 네. 근데 이 기준을 어떻게 보면 좀 깬 판결이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피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피해 차량과 완전히 동일한 차량을
운행하는데 따르는 비용이라고 전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배기량과 연식 외에도 차량의 가액, 주행 성능까지는 이해가 네, 네, 기존까지 됐는데 디자인, 브랜드 가치 등을 중요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하차감, 그러니까 가심비까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이게 그동안에 이 표준 약관, 그러니까 이른바 사회적 합의를 완전히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판단이 대법 판단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아니고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땅땅땅 하고 완전히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 기준이 두 개인 거예요. 네. 표준 약관과 지금 항소심 법원의 판단. 네. 그래서 사주들과 보험업계가 이제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뭘 기준으로 들이댈지 좀 혼란이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 사고의 그 피해자 있잖아요. 명백한 저같이 그때 와서 그냥 그쵸, 들이받은 정지해 있는데 그냥 네. 백대빵. 그런 경우에는 그 보험사에서도 좀 이게 약간 달래는 차원에서 네. 조금 골라보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표준 약관대로 뭐 최저율 무조건 이게 아니라. 예. 근데 가해 차량은 이제 보험금이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 비용이 가해 차량에 더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차를 대차를 받으시려면 피해를 보시는 게 낫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자, 좀 뭐 꿀팁이라고 하면 꿀팁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다음 외제차는요. 네. 우리가 지금 가심비 얘기를 하면서 외제차가 우리 마음의 만족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벤츠, 포르쉐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이 유수의 외제차들 제조사에게 네.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능과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과한 과징금이라는 게 이번 이제 소식의 포인트인데요. 네. 지난 1월부터 6월간, 지난해 1월부터 6월간의 리콜 31건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과징금을 매겼는데, 벤츠 코리아가 10건, 72억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주요 결함이 핸들의 소프트웨어 결함. 네. 이거는 정말 안전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많은 과징금을 부담하게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요새 논란이 참 많은 테슬라가 안전띠를 미착용했을 때 왜 띵띵띵띵 소리 나는 그 알람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22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럭셔리카로 정평난 포르쉐는 뒷좌석 안전벨트 배선이 불량해서 카시트를 이렇게 붙이려고 하면 안 붙여진대요. 그럼 아이들의 안전이 또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10억을 내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총 179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 안전기준 부족한 문제도 이 문제지만 요즘에 테슬라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네. 뉴스데스크에도 나왔고 오늘 아침에 뉴스투데이도 나왔고 얼마 전에 선영 씨도 약간 맞아요. 연관된 네, 얘기를 이야기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전기 얘기할 때요. 네. 테슬라 차량이 화재가 나면 문이 안 열린다. 네. 이 얘기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잖아요. 테슬라의 안전 문제를 이렇게 그냥 둬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오늘 아침 뉴스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 저녁 뉴스에 처음 그렇죠. 나왔죠. 저희 이제 르포 기사를 보면 그게 우리나라의 안전 기준을 따르지 않고 미국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그 고스트 도어라고 하나요? 그 작동에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걸 이제 지적을 했는데 사실 요새 외제차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잖아요. 근데 악재가 끊이지 않는 게 그것도 안전 문제에 관한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화재 사건만 굉장히 여러 번 났는데 네. 이번 한 주만 해도 뭐 7일에 서울 성동구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입고된 차량이 불이 났죠. 예, 불이 네. 났는데 오기 전에 1시간 전부터 BMS라고 해서 배터리 모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경고등이 켜져 있었대요.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화재가 났고 그 전에 이제 4일 그 충청도의 한 세종 고속도로에서는 화재가 나서 소중한 인명이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네. 구조되긴 했지만 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었죠. 근데 테슬라가 대응도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비판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자동차 자체도 문제인데 이렇게 문제가 나면 이제 제조사 측에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어르고 달래고 이래도 총력을 다해도 모자른데
좀 시큰둥하다는 거예요. 테슬라 쪽에서는 뭐 서비스 센터도 대응도 원활하지 않고 또 언론에 대해서 이 취재도 일절 거부하고 있고요. 공식적인 사과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뭐 홈페이지에 네. 팝업이라도 하나 띄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일관성 없는 가격 정책 때문에 문매를 맞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작년에 제가 EI에서 소개했던 기억이 나요. 테슬라가 맞아요. 이만큼 비싸졌다. 맞아. 그래서 작년에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갑자기 가격을 인상시키더니 올해는 또 판매 부진 등의 이유로 아시아에서 차량 그러니까요. 가격을 대폭 인하했거든요. 중국에서는 최대 24%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12%까지 싸게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종잡을 수 없이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차를 먼저 사고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은 뭐야 나는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왜 이렇게 차가 떨어져 하면서 이제 네.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외면받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쪽 지금 테슬라의 충전 성능, 뭐 연료비 절감 효과 이런 건 또 과징 광고라고 공정위가 네, 또 네. 얘기 판단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업계 1위를 뭐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는 테슬라인데 계속 이렇게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외제차는 뭔가요? 마지막 외제차는 BMW입니다. 오, BMW 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일 외제차 아니고요. 네. B 버스, 아. M 메트로 지하철, W 워킹, 네. 그래서 뚜벅이. 그래서 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줄임말로 지금 BMW.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이 그래요? 나의 오늘 야심작이야. BMW. 다들 알고 계셨나요? BMW의 뜻? 근데 이제 이게 소식까지 즐거우면 좋을 텐데 이 BMW 족들에게는 조금 슬픈 소식입니다. 연초부터 지하철비, 버스비, 택시비까지 줄인상 네. 예고가 됐는데요. 우선 택시비,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2월부터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기본료가 1,000원 인상되고요. 도시 철도와 시내버스도 4월부터 교통카드 기준 각각 1,550원, 1,500원 이렇게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인상을 하면은 다른 데도 다른 지자체들도 인상할 가능성이 그게 되게 크거든요. 문제죠. 이제 실제로 네. 예, 이제 서울이 이렇게 올린다고 못을 박아버리니까 경기도, 인천, 뭐 울산, 부산 할 것 없이 계속 인상 계획을 밝히거나 이미 이제 짜놨던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수순이거든요. 뭐 경기도 쪽만 보면 3월 말에서부터 4월 초경에 택시 요금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말이 검토지 사실상 인상이 유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그 대중교통 적자가 누적이 많이 됐는데 그렇죠. 이용자가 줄어들면서 근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냥 대부분의 지자체가 비용 인상 미룬 미루면서 거죠. 그냥 지원을 해왔었거든요. 네. 당연하니 좀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좀 인상할 때가 되지 않았나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싶지만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러게요. 이마저도 올라가면 살림살이는 더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빨리 좀 저 이것도 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 때문에. 일단 지하철 버스 골고루 타신다고 하면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알뜰 교통카드 꼭 알아보셔서 신청하시고요. 그냥 보통 카드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는 지하철만 이용한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기권을 끊으시면 44회분을 60회분을 44회분 가격에 사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역사에 꼭 문의해 보시고요. 네. 또 청년 중에서 교통여건이 이제 열악한 산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교통비 바우처라고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이제 지금 복지 제도가 있거든요. 네. 다만 이게 이제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빨리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생각난 김에 얼른 하실 분들은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BMW 이용객을 위한 교통비 꿀팁까지 이선영 아나운서가 갖고 왔는데 이번 주에 EI 외제차 살펴봤고요. 8초 후에 오늘 뉴스데스크 미리 보겠습니다. 네, 2분 남았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톱은 12구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수사에서 경찰과 구청 또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8명의 관계자가 입건됐고요. 그중에 2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네. 근데 용산을 관할하는 이임재 용산경찰서 전 서장 또 박형 용산구청장 등 6명은 구속 송치됐습니다. 김광욱 서울경찰청장도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수본의 수사 결과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됐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책임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탐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군중 유체화 현상을 지목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군중들이 자기의 의지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발이 떠 있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마치 물결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흘러갔다. 이거를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국과수가 감정을 했더니 참사 시점의 그 현장의 밀집도가 1제곱미터 공간에 최대 12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밀집도가 1제곱미터에서 1명에서 4명까지는 안전에 지장이 없고요. 5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위험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최대 12명이었기 때문에 거의 참사 시점에는 한 명에게 160kg 정도에 가까운 그 압박이 가해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유족들은 오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궁금합니다. 톱블록 4개 아이템 통해서 수사 내용, 또 참사 원인, 그리고 남은 과제를 정리하겠습니다. 22초 남았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7번째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자, 1년 5개월 전에 0.5%였던 기준금리가 이제 3.5%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통위 6명 가운데 3명은 이 인상의 끝에 있는 최종금리 3.5%로 보고 있었고요. 또 3명은 3.75%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인상되어던 기준금리 아마도 한 번 정도 더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빚 부담이 당장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제 원유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금융사들은 이 기준금리가 오르는 거를 선행해서 금리를 지금 8%대까지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8%대로 대출 받으신 분들 앞으로 계속 내셔야 되기 때문에 빚 부담이 적어지는 거는 한참 남을 것 같습니다. 더 기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소득은 늘지 않고 빚 부담은 더 늘어나고 그래서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지는 이 상황 뉴스데스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 촛불 집회가 7시부터 시작됐고요. 때 아닌 봄 날씨에 3년 만에 이날만을 기다렸던 겨울 축제들이 다 중단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뉴스데스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수습 기자들 출연으로 이선영 아나운서 한 주 쉬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